호화로운 웨딩홀은 인산이네였다.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반짝이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른다. 화이트 정장 차림의 신랑 박준혁은 오늘의 주인공이었다. 긴장한 듯 뺨을 문지르며 수십 명 하객 앞에서 미소를 지었다. 준혁아, 내 아버지는 안 오겠지? 어머니가 속삭였다. 그 순간 준혁은 얼핏 미간을 찌푸렸다. 아버지. 그 단어는 그에게 수치와 분노의 상징이었다. 10년 전 사업 실패로 집을 날리고 결국 가족을 버리고 홀연히 사라진 남자.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어머니와 준혁은 쓰레기처럼 쫓겨났다. 거기까지였다. 준혁에게 아버지는 이미 죽은 존재였다. 괜찮아요, 엄마. 그런 사람 여길 올 자격도 없어요. 그는 이를 악물고 웃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였다. 하얀 꽃장식 뒤로 낡은 양복을 입은 초췌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구겨진 재킷, 달아빠진 구두, 비틀거리듯 걸으며 두 눈을 희번덕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순간 웨딩홀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저 사람 누구야? 하객 맞아? 초라한데? 속삭임이 이어졌고 신부 쪽 하객들은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신랑 박준혁은 그 노인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했다. 아버지였다. 노인은 조심스레 발을 옮겼다.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지만 지저분한 양복과 흐트러진 머리는 이미 모든 이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다. 그는 신부 대기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슬쩍 열린 문틈으로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 될 여인이 보였다.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자신의 피를 나눈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을 보며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그러나 그 순간 보안요원, 저 사람 누구야? 웨딩 플래너가 소리쳤다. 두 명의 보안요원이 재빨리 다가와 노인의 양팔을 붙잡았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나가주셔야 합니다. 아니요, 나나 준혁이 아버지요. 한 번만 얼굴 보게 해줘. 노인은 비굴하게 애원했다. 그러나 주변 하객들은 코웃음을 쳤다. 지가 아버지래. 말도 안 돼. 저런 꼴로? 창피하다 정말. 조롱과 수군거림 속에 노인은 더욱 움츠러들었다. 그때 박준혁이 걸어 나왔다. 정장 깃을 정리하며 다가온 그는 얼굴에 진한 멸시를 담았다. 왜 왔어요?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분노가 가득했다. 나는 내가 결혼하는 거 보고 싶어서 그거 하나 보려고.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웃기지 마요. 당신 우리 가족 버렸잖아. 우리 엄마랑 나 지옥 같은 시간 보낸 거 기억 안 나요? 박준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하객들이 몰래 핸드폰을 꺼내 찍기 시작했다. 노인은 숨을 죽였다. 꺼져요. 당신 같은 인간, 내 인생에 필요 없어요. 그 차가운 말에 노인은 주저앉듯 주저앉았다. 바닥에 구겨진 양복을 쥔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박준혁은 숨을 고르며 결혼식장으로 돌아갔다. 마치 버려진 쓰레기처럼 아버지는 그곳에 남겨졌다. 박준혁의 뒷모습이 웨딩홀 안으로 사라지자 남겨진 노인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귀에는 웨딩 마침곡이 울려 퍼졌다. 네, 이제 신랑 신부가 입장합니다. 사회자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오자 노인의 축축하게 젖은 눈가를 잔혹하게 때리는 듯했다. 멀뚱멀뚱 웨딩홀 문틈을 바라보던 노인. 한순간 그 안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는 아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가슴을 쥐어뜯고 싶었다. 그 웃음은 단 한 번도 자신에게 보여준 적 없는 미소였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노인은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다. 수천 번, 수만 번 후회했던 지난날. 가진 거 하나 없는 빈털터리였지만 아들만큼은 다시 만나고 싶었다. 그런데 이보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웨딩 플래너가 매서운 눈으로 노인을 쏘아봤다. 바로 뒤에선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그를 질질 끌어냈다. 나는 준혁이 아버지요. 한 번만. 노인은 축 처진 몸으로 애원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차가운 손길과 혐오 가득한 시선뿐이었다. 웨딩홀 뒤편 계단 밑으로 내던지듯 밀쳐진 노인은 주저앉아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었다. 굳은 살 박힌 손, 깨진 손톱 틈새로 피가 맺혔다. 그렇게 추한 모습으로 노인은 축 늘어진 어깨를 끌고 일어섰다.
비틀비틀. 한 걸음 또 한 걸음. 마치 곧 쓰러질 듯 휘청이면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건물 밖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다.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노인은 주머니를 뒤적였다. 구겨진 손수건, 그 안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다. 어릴 적 준혁이 좋아했던 목각 병정 인형. 손수 깎아 만든 마지막 선물이었다. 준혁아. 그는 손수건을 조심스레 펼쳤다. 작고 조악한 인형. 색도 벗겨지고 군데군데 금이가 있었다. 하지만 노인에게는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었다. 비가 점점 거세졌다. 옷은 흠뻑 젖고 양복 바지 끝은 진흙탕에 처박혔다. 주변 사람들은 노인을 외면했다. 누구 하나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미쳤나 저 사람. 거지 아냐? 결혼식 망치러 온 거야 뭐야? 수군거림은 빗속에서도 또렷이 들렸다. 노인은 손에 쥔 손수건을 가슴에 껴안았다. 어깨가 들썩였다. 비 때문이 아니었다. 억울했다. 분했다. 비참했다. 살아남으려 발버둥 쳤던 그 세월이 이렇게까지 초라한 결말을 맞을 줄은 몰랐다.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었던 건가?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한마디. 그때 웨딩홀 뒷문이 덜컥 열리더니 박준혁이 번개처럼 뛰어나왔다. 아직도 안 갔어요? 준혁은 짜증 섞인 눈으로 노인을 노려봤다.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당장 꺼지라고요. 노인은 비틀거리며 아들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단 한마디를 갈구했다. 사랑한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아니, 감히 말할 자격조차 없다고 느꼈다. 대신 노인은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내밀었다. 이거, 어릴 때 내가 좋아했던. 박준혁은 손수건을 힐끗 보더니 비웃듯 입꼬리를 비틀었다. 웃기지 마요. 지금 이딴 거 하나로 모든 게 용서될 것 같아요? 그러고는 손수건을 땅에 떨어뜨렸다. 진흙탕에 처박힌 목각 인형. 노인은 화들짝 놀라며 무릎을 꿇고 인형을 주워들었다. 그 손에 진흙이 묻어도 피가 배어나와도 아무렇지 않았다. 오직 준혁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박준혁은 냉정했다. 당신 같은 인간 나한텐 없어요. 딱 하고 신발을 돌려 뒤도 안 보고 들어갔다. 남겨진 노인. 그는 진흙투성이 손으로 목각 인형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비 내리는 어둠 속에 혼자였다. 울음소리조차 삼키며 그는 구겨진 양복을 여미고 조용히 터덜터덜 걸어갔다.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비에 젖은 채 노인은 힘겹게 걷고 있었다. 구불구불 이어진 골목, 눅눅한 시멘트 냄새,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와 식탁 위 만찬. 그 어느 곳도 그를 위한 곳은 아니었다. 10년 전, 박동철. 그의 이름이었다. 한때 그는 작은 제조업체의 대표였다. 세상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 아내와 아들, 준혁 하나만을 위해. 하지만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동료의 배신, 거듭된 불황, 그리고 순식간에 불어난 빚.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가족은 흩어졌다. 준혁은 어머니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아빠 때문이야. 우린 거지야. 학교도 못 가. 어린 아들의 절규. 그것이 박동철의 심장을 갈갈이 찢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아들은 끝내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거리에서 살았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지하도에서 쪽잠을 자며 버텼다. 저 거지 새끼. 냄새나 가까이 오지 마. 모욕도 익숙했다. 그러나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언젠가는 준혁 앞에 가슴 펴고 서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토록 바랐던 아들의 결혼식. 하지만 현실은 구걸하듯 얼굴을 비추는 것도 용서받지 못했다. 비참했다. 모멸스러웠다. 노인은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 집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반지하 방. 곰팡이 핀 벽지와 찢어진 방충망, 쥐가 다니는 소리까지 들리는 곳. 방 한 구석 허름한 탁자 위에 놓인 것은 신문 한 장이었다. 거기엔 아들의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박준혁, 30대 최연소 스타트업 CEO 탄생.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 기사를 쓸어봤다. 잘 됐구나 준혁아.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기쁨과 슬픔이 뒤엉켜 어떤 감정도 제대로 느낄 수 없었다.
그는 기사 옆에 조심스럽게 오늘 진흙탕에 처박혔던 목각 인형을 올려두었다. 병정 인형. 아빠,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해. 하며 두 팔을 벌리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노인은 껄껄 웃었다. 내가 뭘 바랐다고. 내 얼굴 한번 보려고 한 건데. 웃다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입을 막고 울었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방 한가운데서 짓눌렀다. 그 울음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노인은 조심스럽게 다시 웨딩홀이 있던 곳으로 갔다. 혹시라도 준혁이 남긴 무언가가 있을까 싶어. 하지만 웨딩홀은 이미 다른 행사가 준비 중이었다. 화려한 조명, 신나는 음악, 웃음소리. 자신은 거기에도 끼지 못하는 존재였다. 노인은 뒷골목을 서성였다. 그리고 식당 뒤편 쓰레기 더미 옆에서 한 장의 찢어진 청첩장을 발견했다. 청첩장엔 아들의 사진이 있었다. 깔끔한 정장, 행복한 미소. 그리고 옆에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있었다. 그 미소가 노인의 가슴을 서서히 무너뜨렸다. 저기에 나는 없구나. 노인은 청첩장을 품에 안고 터덜터덜 걸었다. 비는 그쳤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다. 어쩌면 자식은 부모를 잊어도 부모는 자식을 잊지 못하는 건지도 모른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었다. 하지만 박동철의 삶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 지하철역 근처 좁디 좁은 반지하방. 습기 찬 벽을 등지고 앉아 그는 오늘도 신문을 훑었다. 박준혁. 그 이름은 매주 신문에, 포털 사이트에, 방송에까지 등장했다. 차세대 CEO, 혁신의 아이콘, 청년들의 롤모델. 그토록 대견한 아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먼 존재. 어느 날 노인은 우연히 아들의 회사 근처를 지나가게 됐다. 고급 빌딩, 광택이 반짝이는 로비, 번쩍이는 고급 승용차들. 그는 멀찌감치 서서 출입문을 바라봤다. 출근 시간. 쏟아져 나오는 수트 차림의 젊은 직원들 속에 박준혁이 보였다. 완벽한 정장 차림, 빛나는 얼굴. 노인은 무심코 다가갔다. 준혁아. 작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노인은 소심하게 손을 흔들었다. 자신도 모르게. 그러나 바로 그때 경비원이 달려왔다. 여기 뭐 하세요? 노인은 당황해 우물쭈물했다. 나 저 사람 준혁이 아버진데. 경비원은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여기 이런 복장으로 있으면 민원 들어옵니다. 그는 노인의 팔을 거칠게 밀쳤다. 어서 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런 거지 같은 사람도 가족이라고 우기네. 불쌍하다 진짜. 노인은 황급히 몸을 돌렸다. 한없이 작아진 어깨.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세상 그 어디에도 자신의 자리가 없는 것처럼. 그날 밤 노인은 술에 취해 반지하로 돌아왔다. 텅 빈 방. 유일한 위로는 낡은 손수건과 목각 인형이었다. 인형을 손에 쥐고 그는 중얼거렸다. 한 번만 아들과 안아보고 싶다. 며칠 후 우연히 박준혁이 소속된 기업의 오픈 세미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미래를 바꿀 청년 창업 이야기. CEO 박준혁 특별 강연. 일반인도 참석 가능. 노인은 망설이다가 결심했다. 한 번만 멀리서라도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그는 집에 있던 가장 멀쩡한 옷을 꺼냈다. 구겨진 셔츠, 오래된 바지, 닦아도 광이 나지 않는 구두. 그렇게 그는 행사장으로 향했다. 넓은 강당, 하얀 조명 아래 준혁은 등장했다. 우레 같은 박수 소리. 노인은 사람들 틈에 껴서 숨죽이며 아들을 바라봤다. 저 사람 내 아들이다. 가슴 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다. 강연이 끝난 뒤 준혁은 VIP 하객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다. 노인은 두 손을 모으고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 다가갔다. 준혁아. 작은 목소리. 그러나 준혁은 그를 흘끗 바라본 뒤 매몰차게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곁에 있던 아내가 말했다. 저 사람 또 왔네. 노인은 그 말을 들었다.
머리끝까지 붉어졌다. 아내는 준혁에게 귀옛말을 했다. 이런 인간 왜 처리 안 해? 준혁은 인상을 찌푸리며 경호원을 불렀다. 여기서 당장 내쫓아. 경호원이 다가와 노인의 팔을 거칠게 잡았다. 아니야 하나. 그냥 얼굴만 보고 싶었어. 노인은 힘없이 저항했다. 그러나 젊은 경호원의 소나귀는 노인의 뼈마디를 아프게 움켜쥐었다. 노인은 질질 끌려나갔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건물 밖 겨울바람이 차가웠다. 노인은 돌계단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에 남은 것은 낡은 손수건 하나뿐. 그 안에 진흙 묻은 목각 인형. 눈물이 터졌다. 참으려 해도 참을 수 없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미친 거 아냐? 창피하게 늙었네. 노인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는데.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디에도 자기를 위로해 줄 별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서늘한 어둠만이 그를 덮고 있었다. 박동철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아들을 찾아가지 않았다. 찾아가도 똑같았다. 모욕, 경멸, 무시. 그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사라지기로 결심했다.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도저히 사라지지 않는 씁쓸한 감정이 꿈틀거렸다. 억울함, 분노, 처절한 외로움. 그는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며칠 후 지하철역 근처 박동철은 버려진 신문 더미를 정리하며 하루를 때우고 있었다. 그때 낡은 가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누구 가방이지? 아무도 주인을 찾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는 두꺼운 갈색 서류 봉투가 있었다. 박준혁 CEO 사생활 폭로. 봉투에는 그런 제목이 적혀 있었다. 박동철은 혼란스러웠다. 봉투를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수십 번 망설이다가 결국 손을 뻗었다. 봉투 안에는 사진 여러 장과 문서가 들어 있었다. 거기에는 박준혁이 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 사치를 부린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해외 고급 호텔 영수증, 고급 승용차 리스 계약서, 비자금 조성 정황 메모. 노인은 두 눈을 의심했다. 내 아들이 이럴 리 없어. 하지만 증거는 너무도 명백했다. 박동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하수구 냄새,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심한 발걸음. 그 사이에서 노인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폭로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자신이 무시당하고 짓밟혀도 그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었다. 자식을 망가뜨리는 건 자식 버림보다 더한 죄라고 믿었다. 그렇게 그는 서류 봉투를 불태워버렸다. 손수건에 싸서 담배불로 천천히 태웠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자신의 한많은 세월까지 함께 타는 것 같았다. 며칠 후 길거리를 걸어가다 사람들이 이야기했다. 박준혁 큰일 났다더군. 뭐요? 회사 횡령이 터졌대. 언론에도 퍼졌어. 노인은 멍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디선가 다른 루트로 준혁의 비리가 터진 것이다. 뉴스를 틀자 앵커가 말했다. 청년 기업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박준혁 대표 최근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박동철은 텔레비전을 껐다. 손이 떨렸다. 자신이 직접 무너뜨리지는 않았지만 아들은 결국 무너졌다.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씁쓸함이 고개를 들었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이건 그저 인생의 아이러니였다. 몇 주 후 박동철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건강은 이미 오래전부터 망가져 있었다. 기관지, 관절염, 신부전. 가난한 노인의 몸은 하나도 멀쩡한 데가 없었다. 작은 창문 너머로 겨울 하늘이 보였다. 바람 한 점 없는 회색 하늘. 박동철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준혁아, 잘 살아라.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가 죽은 다음 날 병원 한켠에 초라한 장례식장이 마련됐다. 아무도 찾지 않았다. 단 하나. 고개를 숙인 한 남자가 뒤늦게 달려왔다. 박준혁이었다. 수척해진 얼굴,
지친 눈빛. 그는 천천히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섰다. 그리고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다. 박준혁은 덜컥 무릎을 꿇고 아버지 영정 앞에 고개를 떨궜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 수백 번 부르고 싶었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그 단어가 이제야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영영 돌아오지 않을 대답. 장례식장은 참담했다. 조문객은 한 명도 없었다. 하얗게 시든 국화꽃 한 송이만 초라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웨딩홀에서 비 오듯 쏟아지던 축하 인파는 어디로 갔는가. 아버지가 필요했던 순간엔 아무도 그의 곁에 남아있지 않았다. 준혁은 자신이 버렸던 손수건을 발견했다. 진흙이 묻은 낡은 손수건. 그 안에는 여전히 손바닥만 한 목각 인형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어릴 적 아버지가 깎아주던 그 인형. 아빠, 이거 내 보물이다. 순수하게 웃으며 외치던 어린 시절의 자신이 기억 저편에서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저는 왜 그걸 몰랐을까요? 준혁은 인형을 꼭 쥐었다. 작은 인형. 지금 손에 쥐어보니 얼마나 많은 손길이 이 인형을 빚었는지 알 것 같았다. 거칠었던 아버지의 손. 구두 닦기, 막노동, 배달부까지. 아들을 키우기 위해 거쳤던 온갖 고된 노동의 흔적. 그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엎드렸다. 죽을 만큼 미워했어요. 정말로 죽을 만큼. 근데 아버지, 이제서야 알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자 목구멍을 짓누르던 오열이 터졌다. 그 순간 문득 뇌리를 스치는 기억. 결혼식 날, 저 멀리서 흐릿하게 보였던 초라한 양복 차림. 거기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노인의 표정. 그 초라하고 서글프고 가여운 얼굴이 박준혁의 가슴을 미친 듯이 후벼 팠다. 왜 그때 한 번이라도 부르지 못했을까? 아버지. 단 세 글자. 그걸 건네지 못해 이제 그는 영영 아버지를 잃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준혁은 거의 말을 잇지 못했다. 조용히 관을 닫고 조용히 뚜껑을 덮고 조용히 마지막 인사를 했다. 아버지, 편히 가세요.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주세요. 관이 닫히는 순간 준혁은 다시 무너져 내렸다. 이제 다시는 이 세상 어떤 수단을 써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혼자 빈집에 돌아온 준혁은 방 한가운데 앉아 손에 목각 인형을 꼭 쥐고 있었다. 거기에는 자신이 죽어라 외면했던 아버지의 사랑이 숨구멍처럼 살아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박준혁 씨, 이번 건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셔야. 박준혁 대표님,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박준혁 씨, 대국민 사과 요구가.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사회는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한때 세상의 주인공이었던 그는 이제 추락하는 나락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뼈아픈 것은 아버지를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돈, 명예, 지위 모두가 무너져도 다시 쌓을 수 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은 다시는 돌려세울 수 없었다. 준혁은 조용히 침대에 누웠다. 낡은 손수건을 가슴에 올려놓고 그 위에 목각 인형을 얹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창밖에서는 겨울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걷던 그 비. 준혁은 그 빗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숨을 몰아쉬었다. 며칠이 지났다. 박준혁은 세상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한때 환호했던 사람들은 등을 돌렸고 언론은 다른 스캔들을 쫓기 바빴다. 홀로 남겨진 그는 초라한 반지하 방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썩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방. 벽지는 벗겨졌고 바닥엔 물기가 고여 있었다. 구석구석 먼지가 쌓인 방 안을 뒤지던 준혁은 한켠에 덩그러니 놓인 철제 금고를 발견했다. 자물쇠는 고장이 나 있었고 녹슨 틈새로 겨우 열어젖힐 수 있었다. 금고 안에는 낡은 봉투가 하나 있었다. 준혁이에게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 봉투 안에는 소에게 통장.
소에게 통장 한 권과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준혁아, 많이 부족한 아버지였다. 그래도 내가 힘들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며 매일 조금씩 모았다. 큰 돈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다시 일어설 때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다면 좋겠다. 미안하고 사랑한다. 통장 잔액은 1,000만 원 남짓.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주 작은 돈. 하지만 준혁에게는 세상 어떤 재산보다 무거운 돈이었다. 아버지가 홀로 외로이 뼈를 깎는 노동으로 모아둔 돈. 준혁은 통장을 가슴에 껴안고 꼭 눈을 감았다. 아버지, 제가 다시 살아볼게요. 그날 밤 준혁은 낡은 노트 하나를 펼쳤다. 노트엔 아버지가 남긴 소박한 생각들이 적혀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도 서로 돕는 세상을 만들 순 없을까? 돈이 없어도 마음만 있으면 서로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준혁은 결심했다.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기로.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 작고 진심 어린 프로젝트. 그것이 시작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돈도 명예도 신뢰도 모두 잃은 자신에게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수십 번 사업 제안서를 들고 찾아갔지만 냉소와 무시만 돌아왔다. 너 박준혁 아냐? 횡령했다며? 신뢰도 없는데 누가 투자를 해? 준혁은 벽에 부딪혔다. 또 무너지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를 떠올렸다. 비 오는 날 진흙탕 속에서도 작은 목각 인형을 껴안고 있던 아버지를. 그 기억이 준혁을 버티게 했다. 준혁은 방향을 바꿨다.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다. SNS에 글을 올렸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그 대가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사랑과 존중을 믿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미지근했다. 조롱도 많았다. 하지만 조용히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 사람 진심인 것 같아. 어쩌면 진짜 변했는지도 몰라. 준혁은 작은 블로그를 시작했다. 아버지와의 추억, 후회, 깨달음, 그리고 사랑. 그의 글은 진심이 담겼기에 조금씩 입소문을 탔다. 몇 달 뒤,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책으로 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준혁은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다. 내가 겪은 가장 소중한 실패라는 제목으로 책이 출간됐다. 출간 직후 책은 소박한 감동을 일으켰다. 베스트셀러는 아니었지만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특히 가족을 외면했던 사람들, 부모를 잃고 후회하는 사람들. 그들의 눈물 섞인 메시지가 쏟아졌다. 책 인세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돈은 많은 금액이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통장과 합치니 재단이라는 꿈을 시작하기엔 충분한 종잣돈이 되었다. 준혁은 조용히 그리고 결연히 준비를 시작했다. 이름은 정했다. 박동철 재단. 돈 많은 재벌 재단이 아니었다. 하지만 가장 진심 어린 재단이었다. 세상 구석에 버려진 노인과 아이들을 위해, 아버지처럼 살아온 사람들을 위해.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다짐했다. 아버지, 이번엔 절대 외면하지 않을게요. 몇 달 후, 봄이 오고 재단 설립 준비는 마침내 끝났다. 박준혁은 혼자 낡은 청바지에 셔츠를 걸치고 박동철 재단 현판을 직접 달았다. 누구도 축포를 쏘지 않았고 화려한 플래시도 터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다. 재단은 화려하지 않았다. 작은 공간, 헌 노트북 몇 대, 그리고 의지뿐인 직원들 몇 명. 초라했지만 모든 시작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혁은 매일 새벽 재단 문을 열며 아버지를 생각했다. 낡은 손수건과 목각 인형. 그걸 가슴에 품은 채 조용히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작은 에피소드가 일어났다. 거리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한 초등학생이 재단에 연락을 해왔다. 할아버지가 배고프대요. 집도 없어요. 준혁은 곧장 달려갔다. 비에 젖은 노인은 과거의 아버지처럼 비틀거리며 길가에 앉아 있었다. 준혁은 그 노인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 작은 손길이 준혁에게는 아버지의 손을 다시 잡는 기분이었다. 늦었지만 조금이라도 다시 사랑할 수 있다.
재단에는 서서히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거칠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준혁 앞에 와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박준혁의 가슴을 꿰뚫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듣고 싶었던 말들이었다. 어느 날 준혁은 조용히 산소를 찾았다. 아버지, 박동철이 묻힌 작은 묘지. 조화 몇 송이가 놓여 있을 뿐 화려한 비석도 장식도 없었다. 준혁은 무릎을 꿇고 가슴에서 손수건과 목각 인형을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아버지 무덤 앞에 올려두었다. 아버지,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이제라도 배웠어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였다는 걸. 바람이 불었다. 손수건이 살짝 흔들렸다. 마치 아버지가 괜찮다고 조용히 토닥이는 것만 같았다. 준혁은 눈을 감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오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다. 아버지가 거기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았다. 그날 이후 준혁은 매년 아버지 생일이면 작은 이벤트를 열었다. 박동철 사랑의 날,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식사 제공, 거리의 아이들에게 무료 책 나눔, 그리고 매번 행사 말미에 조용히 외쳤다. 이 모든 것은 단 한 사람의 사랑에서 시작됐습니다. 세상은 잊을지라도 그는 잊지 않았다. 살아남은 사랑은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했다. 이런 반전 이야기 더 보고 싶다면 세상 속 한 조각 이야기 구독 부탁드립니다.